근저당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에서는 되게 치명적이에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빵원입니다, 빵원. 하지만 저희 수강생분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의 92%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구 대출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다가구 경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 대출을 또 필수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경락잔금 대출을 여러분들이 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 매매에서는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경락잔금 대출이 뭐지?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경매 낙찰 잔금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대출로 한다라는 걸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매매보다는 훨씬 더 대출도 많이 나오고요. 또 사업자 대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다가구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대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근저당 대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탁 대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저당 대출과 신탁 대출은 사실 똑같습니다. 보통 감정가 대비 몇 프로, 낙찰가 대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공식들이 좀 있기는 한데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게 되면 대부분 낙찰가의 90%까지도 가능하고요. 저희 수강생분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의 92%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경우에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근저당 대출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92%나 90%는 신탁 대출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근저당 대출 같은 경우에는 방공제라고 해서 방 빼기 방공제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임차인분께서 최소한의 생계를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 보증 금액을 번제해주고 도와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지역마다 서울 그리고 뭐 수도권 뭐 지방마다 최우선 변제금이 또 다 다른데요. 최우선 변제금이 왜 지역마다 다르냐면 아무래도 또 서울과 지방이 부동산 가격이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은 아무래도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보증금을 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금액 차이가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근저당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에서는 되게 치명적이에요. 만약에 19가구까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방공제 금액이 3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19개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원칙은 19개가 아닙니다. 한 가구가 만약에 전부 다 투룸이에요. 근데 10가구예요. 그럼 방 개수가 몇 개죠? 20개죠. 그럼 20개를 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많이 뺀다. 근데 투룸 10가구인데 방이 20개예요. 그러면 10억이에요. 10억. 그럼 10억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낙찰 받고 방 빼기를 하게 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빵원입니다. 빵원. 그래서 다가구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 다가구는 대출이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여기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락잔금 대출과 경매, 공매 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또 고집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낙찰을 받고 무조건 1금융권으로 하려고 해요. 왜냐면 금리가 더 싸고 2금융권 가면 무슨 대부업처럼 금리가 너무 세서 거긴 절대 하면 안 되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경락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2금융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훨씬 더 대출 비율도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더 많아요. 보통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방 개수를 따지고요.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로 해서 방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 대출을 받을 때도 내가 1금융을 받느냐 2금융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방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금에 또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1금융권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투자금이 적다라고 하면 2금융권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는 방법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근저당 대출인 거고요. 신탁 대출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신탁 대출을 받는다라는 거는 방공제, 방빼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출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10가구라 하더라도 방공제를 전혀 안 하니까 5억씩만 잡아도 5억 이상 원래 대출이 안 나오는 건데 대출이 더 나오게 되는 거고요. 대신 여기에 또 조건이 있습니다. 신탁 대출이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신탁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슨 무궁화 신탁이라든지 대한토지 신탁이라든지 신탁사로 명의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공제를 공제하지 않고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왜 신탁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대신에 방공제를 왜 하지 않고 대출을 많이 해줄까요? 그 신탁사에서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은행에다가 가장 먼저 돈을 변제해주기 때문이야.
아닐까요? 비슷하긴 한데 틀려요. 우리가 반공제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경매가 나왔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최우선 변제를 먼저 배당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 내가 채권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대출해줬을 때 방빼기를 해주고 최우선 변제금을 빼주고 그 다음에 대출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신탁 같은 경우에는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신탁사로 넘어가게 되면 신탁사와 임차인이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보증금을 신탁사가 예치를 하거나 상환을 합니다. 대출을 미리 상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출을 상환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경공매가 나오게 된다면 최우선 변제금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미 대출금을 상환을 했잖아요. 혹은 신탁사가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죠. 그런 논리로 인해서 신탁 대출은 반공제를 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을 해줍니다. 혹시 그러면 근저당 대출 받을 때랑 신탁 대출 받을 때 금리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금리적인 부분은 신탁 대출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받았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근저당으로 했을 때 3.1%였고요. 신탁으로 했었을 때는 4% 초반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거의 1%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사실 이거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3.1%면 제가 너무나 좋은 조건을 찾아서 그런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때 당시에 근저당은 3.5% 그리고 신탁은 한 4% 정도, 그래서 0.5% 정도 차이 나는 게 평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4.6에서 4.9% 근저당도 그렇고요, 신탁도 그렇고요.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이라는 거에 적용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받고 있으면은 신탁이 아무리 퍼센티지가 많이 나온다 해도 많이 못 받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탁뿐만 아니라 근저당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또 DSR이 또 걸리고 내 소득 대비 또 부채가 많고 대출을 또 많이 받으려고 하면 사실 대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저당도 안 나오고 신탁도 안 나오고요. 하지만 경락잔금 대출을 할 때는 가계대출을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요, 사업자 대출을 활용합니다. 사업자 대출을 또 활용을 하면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출을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사업자의 또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뭐 매매 사업자, 아니면 임대 사업자, 아니면 도소 매업, 공간 임대업, 그리고 뭐 어떤 시설업 형태로 해서 사업자를 내서 시설 자금 대출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DSR에 걸리지가 않죠. 그러면 그 상환 방식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일단 또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또 유튜브 영상도 찍고 있고 저희 수강생분들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월세 얼마 받고 이자를 빼고 뭐 400만 원이 남았다라고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자 빼고 400만 원인 건 알겠는데 사실 원금 상환하게 되면 남는 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가계대출이 아니고 사업자 대출이다 보니까 원금 상환은 안 들어갑니다. 이자만 납부할 수 있고요, 원금 상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그것 같아요. 원금 상환을 안 하는 게 맞나? 결국에는 빚이기 때문에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뭐 근저당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 자체가 또 승계가 돼요, 우리가 매도를 할 때. 근데 일반 매매보다 경락잔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출을 상환을 한다면 실제로 매수하시는 분이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환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빚을 내가 8억을 갖고 있고 10억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그 평생 그 10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건물과 매도할 때 같이 승계를 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대출 상환하는 부분들까지는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원금 상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원금 상환은 언제까지 안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대출을 받게 되면 거치 기간이라는 게 또 있죠. 뭐 1년 거치, 보통 3년 거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3년 거치라는 거는 3년 동안 원금 상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거치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분할 상환이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자 대출 활용을 하게 되면 3년 거치, 5년 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거치가 끝날 무렵에 다시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씩도 연장이 가능하고요. 은행에 따라서는 3년, 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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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계속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당연히 우리가 경매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또 매입을 할 거잖아요. 사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은행에서 탁가움을 했을 때 그 처음에 대출해준 것보다 뭐 금액이 조금 낮아졌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일부 좀 상환하는 조건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저렴하게 낙찰을 받기 때문에 뭐 3년 뒤에 또 거치 연장을 할 때 상환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아무리 담보대출이어도 신규 사업자한테까지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나요? 내가 지금 기존에 사업자가 없어요. 내가 신규 사업자다. 그럼 대출을 해주냐? 이게 궁금하죠? 해줍니다. 네.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대출을 또 진행해 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신탁대출이라는 게 어쨌든 낙찰을 받고 나서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또 넘어갔다 보니까 나는 무제한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다 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또 특히나 경공매 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우리가 또 다주택이 되면 취득세 중과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종부세가 또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신탁사를 활용을 하면 좋겠다, 난 천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기 전에 다른 분들이 먼저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신탁대출을 받고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주택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 게, 제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근저당이든 신탁대출을 할 때 가계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면 취득세 중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건 또 충분히 혼동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단타에서는 또 매매사업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사업자로 해서 재고자산으로 또 등록해 놓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매사업자로 재고자산으로 등록을 해 놓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취득세 중과가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매사업자로 한다 하더라도 실제 주택수는 동일하게 취득세 중과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다가구 세미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가구 세미나 때는 제가 라이브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부분들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은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서 세미나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